네, 수요일입니다. 수급킹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일단 수급킹이시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장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의 수급을 좀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파생적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가 좀 많은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더 옮겨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오늘 좀 굉장히 큰 매수세를 좀 보여준 상태가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게 지금 왜 외국인이 샀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로 샀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른 단순한 매매일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점을 좀 보게 되면 원래 장 초반에 좀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침부터 매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제 개인 매수로 원래 올라오고 있었던 장세였는데 막판에 보니까 환율의 변화가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율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통화인데요. 이게 달러 위안입니다. 달러 위안이 지금 장중에 한 11시 때부터 해서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의 흐름하고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화면과 우리나라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옆에 제가 띄워놓고 보게 되면 지금 분봉상의 모습이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화면하고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고 있는 화면이 똑같죠. 그러네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나라 환율 영향 받은 게 단순히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지금 중국이 그렇다면 왜 이게 달러 위안화 내려갔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중국이 그랬고요. 오늘 중국이 약간 환율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개입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졌고 그 영향을 또 같이 받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달러 원 환율이 하락을 보여준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화랑 미국이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딱 보게 되면 일단 달러 인덱스 봤을 때 자 분봉상 흐름입니다. 움직임이 크지가 않죠. 내려가다 말고 달러 인덱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올라가다가 말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글로벌적인 환율이 다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아시아 이머징 마켓 안에서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 연계돼서 내려갔을 뿐인 것이고 진짜 내려가야 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지 않았고 진짜로 올라갔어야 될 유로화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주게 되면 지금 내려와 있는 달러 원 환율과 달러 위안화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이들은 오늘 밤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막판에 들어왔던 영향들 결국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세로 들어와 줬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결국 지금 환율 영향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비차익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거든요. 자 보시면 11시, 12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환율 추이하고 거의 똑같아요.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보다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외국인이 진짜 들어오려고 들어왔다라기보다 이렇게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 쪽에서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로 지수가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쏠렸고 그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거 말고 이슈가 뭐가 또 있었냐면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입장에서는 네. 그들은 달러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자산 가치요? 네.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내려갔다가 됩니다. 그러면 MLC의 리밸런싱이니까 그만큼 채워넣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물론 오늘 편취된 종목도 있고 비중 확대된 종목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자산 자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될 비중이 있으니까 이거를 아마 채워댔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에 따른 수급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로 본다면 오늘 보통 이런 리밸런싱에 따라서 들어간 수급들은 다음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막판에 약간 시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환호하신 분도 많았겠지만 아직 뭔가 환호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오. 그래서 저는 약간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될 시장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달러 위안화 영향에 따라서 운인 것이지 달러 인덱스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이머징 마켓 내 이슈였을 뿐 글로벌적인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가 좋아서 올라간다면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계감은 가져놓고 9월달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데 ADP 고용 지표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 내 지표를 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장이 좋다라고 해서 환호하기보다 좀 경계감은 가지시면서 좀 챙길 건 챙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이 봤을 때 조금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달러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계에서 올라온 리포트가 최근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건 오늘 자료 좀 준비 안 해와서 일단 즉흥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네.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가 지금 이전부터 이미 외국계 펀드사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 블랙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 대형 운용사도 한국에 왔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 실제로 리포트가 올라온 거는 미국 내 한 운용사도 우리나라 그 MSCI 한국 지수라는 ETF가 있어요. EWY 코리안 ETF라고 해서 네. 그거 이제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에서 본 ETF거든요. 그거를 그 컴피션 바스켓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 찬 매수 들어가는 바스켓 바운드가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 ETF 를? 이유가 뭐냐면 네. ETF를 그러니까 한국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인덱스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고 있느냐? 매력이 있으니까. 그쵸. 그 매력의 이유가 뭐냐? 달러입니다. 아. 달러가 너무 높은데 네. 이게 1년 뒤를 보는 거거든요. 롱머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기간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롱머니를 보는 거기 때문에 12개월 기준 봤을 때는 달러가 12개월 뒤에 이 위치에 있겠느냐. 아. 달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 지수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매력적인 것이고 그중에서 중국과 뭐 한국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국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봤을 때는 진짜 1년 뒤에는 잘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급킹의 시장 진단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 킹들은 또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저희가 리뷰를 들어볼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3분기까지는 봐도 된다,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벌써 13%가 넘는 수익을 또 잘 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좀 천천히 올라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기관들이 좀 급했나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수익이 워낙에 안 나고 있었던 기관들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강하게 사주면서 무려 지금 한 13% 정도 아래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조금 옆으로 기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참고해서 매수했다 하신 분이 계시면 일정 부분 차익 실험 보시고 나머지들은 좀 추세 흐름 좀 보시면서 이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뜨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좀 수주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추이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 내일장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 봐야 될지 수급킹 섹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섹터는 XR기기 섹터입니다. 그쵸. XR기기를 섹터로 가져오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사실 좀 오늘 이슈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애플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애플도 있고 메타라고 해서 옛날 페이스북 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 기기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눈에다가 써가지고 게임하고 네. 영화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AR, VR 기기. 그렇죠, AR, VR 기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추락할 것 같은 천신이지만 밖에서 보기엔 되게 우스꽝스러운. 아, 맞아요. 되게 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게임인데 지금 그게 오큘러스 2가 있었고요. 이번에 메타에서 10월 달에 신제품이 나올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게 나올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일단 있고요. 그게 이미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고 어제부터 불거진 거는 애플 관련해서도 애플이 진짜 이제 맨날 말로만 하던 VR 기기가 이제 외신 쪽에서 통해서 보니까 내년 1분기에는 진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소식이 돌았고 네. 그에 따른 리포트가 오늘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또 이슈를 많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런 쪽을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네. 그동안은 메타, 옛날 구 페이스북인데 메타가 점유율 한 90%를 갖고 있던 시장에 애플이 들어오고 나중에 소니가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점점 결국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도 있는 것이고 그럼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판도 있는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LG 이노텍이 애플 관련이고 또 애플 관련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또 이제 BH 이런 종목도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대표적으로 메타 쪽을 본다면 뉴프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프레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줬어요. 근데 뭐 LG노텍과 BH는 많이 알고 아시겠지만 뉴프레스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카메라 모듈용 FPCB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다 포기한 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뉴프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VR 기기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메타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2 같은 경우는 이 기판 모듈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프로젝트 캠브리아 같은 경우는 11개가 들어가요. 근데 판매 대수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개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내년에는 오큘러스 3까지 나와요. 그러면 3는 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5월 달부터 생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찍히겠죠? 그럼 5월 달 해봐야 5월, 6월 두 달이잖아요. 네. 근데 제품이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7, 8, 9, 3개월 동안 양산하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3개월 동안 다 찍힌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3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1분기에 나온다. 그러면 4분기에 또 양산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격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가 옆으로 4분기 유지하고 내년 1분기에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이 뉴프레스란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사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어저께나 그저께 들어갔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약간 올라갔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빼기보다 좀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뉴프레스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놓친 분들은 제가 또 오늘도 할 거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오셔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한번 참고 사항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SR 기기 쪽은 앞으로 개화되는 거기 때문에 애플 벤더와 이쪽 벤더 쪽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킹 섹터로 XR기기 시대가 개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카메라 모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뉴프렉스, BH, LG 이노텍까지 짚어봤는데 그중에서 종목을 꼽으셨을지 저희가 수급킹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자화전자도 이제 새로운 애플 벤더로 들어가는 회사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14, 아이폰 14도 있고 근데 자화전자의 이슈는 14가 아니고 그 다음 버전이에요. 15. 그쵸, 15. 왜냐면 이게 지금 14만 보기에는 자화전자 조금 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화전자는 내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길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길게 봤을 때 지금 위치보다는 내년에가 아마 더 올라가야 정상인 종목이 될 거라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은 잡혔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밀려 내려간다면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금 밀린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있다. 앞으로 또 9월 달이 뭐 FOMC도 있고 FOMC부터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준위원 멘트들과 또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강하게 갈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단기 모멘텀도 좋지만은 좀 성장성이 확실하다라고 보이는 종목들로 분할매수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자화전자도 그 중에 하나 될 건데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이게 그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LG 관련해서 LG 관련 종목과 자화전자가 거기에 이제 좀 새롭게 채택이 됐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플렉스, BH, LG노텍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좀 중장기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들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일단 아이폰 14 관련해서도 단기 모멘텀 거래가 있기 때문에 BH와 LG 이노텍 이들은 14 라인을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화전자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고 있을 당시보다 더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렸을 때, 그래서 28,400원 라인 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요 정도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 윗자리인 31,400원 자리가 있습니다. 31,400원 자리로 목표가 설정해 놓으시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길게 안정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장 진단에서에서 수급킹 종목 자화전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인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왔던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했고 오늘 HLB의 급등이 또 눈에 띄었죠. 6% 맞아요. 양봉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G2파워도 25% 강세, 삼성전기도 3.7% 양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아요. 이 원전 대장주가 급락을 해버려서 조금 걱정이 큰데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렇죠. 예, 정부 정책이 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팔 것이냐? 정부 정책에 봤을 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 종목을 살 것이냐? 로 봤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밀고 있는 것, 지금 현 정부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란 원전이죠.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 원전 종목 안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이고 수주를 먼저 받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이미 사실은 그 여의도 쪽 안에서는 두산 쪽에서 블록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저희도 때문에 좀 알려주지.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나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간 수급을 딱 보더라도 제가 요거 딱 보여드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외국인들 매도한 거는 블록딜 들어갔던 거 매도했던 게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오늘 보신 것은 연기금은 또 샀어요. 투신도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상업펀드만 매도했을 뿐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1차 매수도 더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성으로 올라가기에는 물량 소화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슈만 지나가고 나면 결국 이런 악재거리들에 따라서 악재에 따라서 급락하지 않는 종목들은 물량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정부가 밀고 있는 원전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종목이고 또 다 같이 또 좋게 보고 있는 거에다가 월봉상 봤을 때도 딱 보게 되면 월봉상은 올라간 게 없어요. 1년 동안 횡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한번 올라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또 해외 모멘텀도 아마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있지만 악재는 소멸될 것이고 정부 정책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네, 또 그렇죠. 새로운 매수 관점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두산 에너는 내일장 고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HLB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제약바이오 학회가 여러 개가 있고 이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HLB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재가 있었어요. 구주주 배정 누상 증자. 구주주. 그렇죠. 지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구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유상 증자거든요. 아. 근데 보통 이게 악재로 많이 반영을 시켜요. 네. 그러면 악재 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HB 같은 경우는 요것도 차트를 딱 보게 되면 딱 답이 보입니다. 차트 딱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주 배정 이슈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 시장에서 바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그건 이 첫 번째 날만 반영이 된 거고 두 번째 날부터는 악재가 아니고 그냥 악재인데 구주주 배정이 잘 되려면 결국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야 배정 받았을 때 더 싸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효과를 누리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종목은 확실히 이제 악재라기보다 이 구주주 배정을 잘 하기 위한 주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에스모가 이제 다음에 우리 추석 명절에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 임상 담당자가 데이터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안 좋을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학회에 나갔는데 우리 기업 데이터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기업 기술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발표하는 기업은 단 한 것도 없거든요. 보통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학회에 나가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회사 한번 잘 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 나가는 게 학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조건 좋게 나올 거라서 이미 또 초록도 나와 있긴 합니다. 대충. 그래서 아마 내용적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구주주 배정을 잘 하기 위해서도 주가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HAB는 조금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 단기적인 모멘텀은 더 있다라고 보고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HLB 그때 모멘텀까지 더해서 좀 앞으로의 네.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HLB는 그 의견 드려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오늘 지분 경쟁 이슈로 인해서 장중 맞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워낙 또 펀더멘털이 탄탄했던 종목인데 지분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려아연도 일단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인가요? 네, 그렇죠. 오. 왜냐하면 지금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네. 그 지분 이슈에 따라서 오늘 기관들 연기금과 사모펀드나 이런 기관들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지분 이슈 말고라도 이미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신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그룹이 이쪽에 투자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된 종목, 신재생 관련 산업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내용도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지금 영풍 전민부터 영풍그룹을 갖고 있는 지분과 다른 쪽에서의 뭔가 지분 매입 경쟁이 좀 붙는다면 오늘 약간 그런 이슈로 올라왔고 뭔가 지금 신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고려아연은 빠지기보다 오히려 빠진다면 저가 매수세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지분 이슈 때문에. 네, 그렇죠. 지분 이슈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또 새롭게 진짜 인수했다, 그러니까 그 지분 매입했다라는 공식까지 올라오고 네.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에서 오늘은 매도가 찍혔지만 내일 만약에 기타 법인이 매수가 또 찍힌다면은 그게 이슈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분 이슈가 끝나면은 조금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있죠. 네, 그래서 기타 법인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기타 법인이 만약에 오늘은 매도였거든요. 근데 내일 매수가 찍힌다면 요거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매도가 찍혔는데 매도가 이어진다면은 약간 이슈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추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일단 신사만 본다면 물론 길게 본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법인에 대한 매매 동향들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장기보다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분 이슈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주가를 다시 보면은 2차 전지 사업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될까요? 보통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내년 걸 반영하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이 2025년도 거를 반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 또 하나 쪽하고도 신사업도 새롭게 붙고 있는 게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네. 밸류 측정을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보다 확실히 커지는 건 맞고, 근데 이 파트너사들이 확실한 파트너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길게 봤을 때도 좀 흐름은 느리겠지만 좀 좋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짚어봤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4.77%라는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악재가 아니다, 이제 좀 호재성 이슈다라는 게 나오면서 좀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대 양봉인지가 궁금한데 내일장 오스템 임플란트 고일까요? 네,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머뭇거리셨는데. 이게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좀 적당히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살짝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이유가 리스크 좀 완화됐겠죠? 예, 맞아요. 그 중국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임플란트 이쪽을 중국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에 그걸 배포하겠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당연히 할인된다는 얘기 됐는데, 지금 임플란트 회사에서 설명하기를 이전부터 이미 대형 회사들은 이미 50% 할인해서 들어갔던 거였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할인 전 가격에 그래봐야 30% 수준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가졌거든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네. 딱 수급에서 딱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이 종목도 킹받는 종목인가요?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허. 기타 법인이 갑자기 억 단위가 들어오거든요. 억 단위가 들어오는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 돈 게 좀 한 운용사가 있어요. 되게 작은 자본금이 좀 있는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한진칼 관련했던 그 펀드가 하나가 있는데 물론 네. 루머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이쪽 관련 지분 매입에 대한 좀 루머가 좀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타 법인이 4거래 연속으로 세게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뭔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하나 터지지 않겠느냐. 워낙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배구조도 그렇고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분 관련 이슈가 더 붙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밀려 내려가는 상황에서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월 1일하고 11일, 21일 날은 수출 데이터가 뜨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가 지금 회사에서 해명한 대로 생각보다 영향 없을 거고 더 좋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데이터를 딱 봤는데 중국 쪽 데이터가 깨져버리면 회사에서의 설명이 안 맞아버려요. 네. 그러면 주가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데이터들이 1일하고 11일, 그다음 21일 이렇게 한 달에 한 3번 정도 뜨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네. 하셔도 될 거라서 일단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견상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 또 눌리거나 데이터 떴을 때 데이터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의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에 더해서 또 수급킹에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내일장 4가지 종목들 다 그 의견으로 드려봤고요. 저희 남아있는 종목들도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죠. 어디로 가면 좀 매니저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저녁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을 1일부터 해봤습니다. 1월화 하고 오늘 이제 4일째가 되는데 제가 뉴프레스라는 종목을 공개 방송 때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도 설명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8월 이제 돌아오는 9월달인 거죠. 이제 9월달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9월달 전략과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돼.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제가 저녁에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40분입니다. 너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되고요.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수급킹 이가람 매니저 함께 하셨습니다. MBN 골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